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66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1,246명이고요. 해외 유입 2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2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334명, 그리고 사망자 15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는 모두 2,788명이 됐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화요일인데요. 지금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지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나온 주말부터가 좀 나쁜데요. 지난 주말에 위중증자 또 사망자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오늘도 안타깝게 사망자가 무려 15분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한다고 하면은 20, 21, 7, 오늘 15 이러니까 굉장히 이번 며칠 사이에 사망자가 많이 나온 거죠. 거기에다가 위중증 환자도 오늘은 다시 12분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도 15분. 위중증자도 12분이나 나왔으니까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 일상회복으로 들어가면서 좀 더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빠지니까 위중증 사망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병청에서 지금 사망자나 위중증자와 관련해서 백신 접종 여부, 나이 이런 것들에 기저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파기 어렵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일선 의료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로 백신 미접종하신 분들이 사망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또 고령자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면 갈수록 고령층이면서 미접종하신 분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강요하거나 접종을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알아서 판단하시되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에 비해 오늘은 단지 70명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적게 늘었죠. 이것은 지난 며칠 사이에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많이 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수요일에는 남아있던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1,500명을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만 놓고 보면 다소 좋지 않다. 그다음에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많이 나오더라도 어제 0.79 치명률이 0.79로 일요일 날 됐다가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면서 더 오르지도 더 내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사망자, 위중증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적으로 불행하게도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방역당국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 댓글로 이런 질문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왜 질병청에서 사망자, 위중증 환자와 관련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구체적으로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계에 이제 시간이 걸리고 지금 질병관리청의 이제 발표 시스템 자체가 확진자 중심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면은 바뀌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단계적 일상 회복 후에 치명률이 그렇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태대로라면? 제 생각으로는 다소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소. 예. 그것은 이제 확진자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단기적 일상 회복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3가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가 마스크, 두 번째가 고령층 미접종자, 백신 미접종자, 세 번째가 온전한 접종을 하셨는데 이제 고령층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파 감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부스터샷. 이 3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단기적 일상 회복을 가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어떤 분이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은 고령층인데 미접종을 하신 분들이 계속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일상 회복을 가게 되면은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비교적 잘 보호가 되지만 특히 백신 접종을 안 하신 젊은 층, 또 백신 접종을 하신 젊은 층, 한 40대 이하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비교적 안전할 수 있지만 또 전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옛날만큼 위험하지도 않아요, 사회 전체가. 본인 자신도 위험하지 않고. 그러는데 계속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면은 방역 단계가 완화가 될 거기 때문에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고령자분들은 감염 위험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커진다는 거죠, 이게. 예.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망자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상황 하에서 그렇게 되면은
치명률이 다소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무섭게 비유를 드리면 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면은 방역이 완화된다라는 것이고요. 방역이 완화되면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가 어쩔 수 없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50대 이하의 젊은 분들 중에서 백신을 미접종하신 분들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여기저기 전파하는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요. 누구를 살해하냐면은 60대 이상의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고령자를 살인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두가 더 조심을 했잖아요. 거리 두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모두가 다 행동을 해서 억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조차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 사이로 거리 두기가 완화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적으로 좀 이완되는 분위기가 생기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면 백신 접종한 20대, 30대, 40대들은 상대적으로 고령층에 비해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본인이 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사망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겠죠. 뭐 기저질환이나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근데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는 전파할 거거든요. 근데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그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더라도 감염이 안 되거나 혹은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를 받은 분들 중에서 60대 이상의 고령층 중에서 백신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만약에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그분들은 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대 교수님이나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백신 접종 해달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였던 것도 그 때문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은 살인자가 되거나 희생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손 들고 백신 접종 하시길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접종은 지금 4천만 명을 넘어서서 인구 대비 79.5%이고요. 그리고 접종 완료자는 3,642만 명으로 인구 대비 70.9%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 말 정도가 되면 접종 완료자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75%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이야기 꼼꼼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계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4가지 정도로 좀 쪼개서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큰 틀 안에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업시간과 관련해서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어요. 네, 풀렸습니다. 예. 식당이나 카페는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11월 1일부터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호성을 지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이제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서 완화가 되는데 3단계에 걸쳐서 방역이 완화가 되고 이달 29일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예. 영업 시간에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게 이제 컨트롤은 맞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유흥시설 같은 고위험 시설. 고위험 시설인 경우에는 24시간 영업 허용이 안 되고 영업 시간이 다소 좀 적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식당 카페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래방, 클럽이라던가 유흥주점 같은 유흥시설로 분류된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고위험 시설로 지금 방역 당국에서 간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풀지 않고 일단 11월 1일부터는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금 예. 영업시간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타 시설, 그러니까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 시설이나 혹은 식당, 카페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29일 날 확정되는 방안에서도 크게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자, 백신 패스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텐데 백신 패스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이 백신 패스가 있어야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이라든지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노래 연습장인데요. 이 장소 말고도 혹시 추가해야 할 곳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는 수정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흥시설에는 백신 패스라도 출입을 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설에 따라서 백신 패스가 필요한 데가 있고, 백신 패스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흥시설, 고위험 시설인 유흥시설하고 그 이외의 시설로 그냥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유흥시설인 경우에는 백신 패스 중에서도
PCR 검사 같은 걸 한 백신 패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아닌 백신 패스로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위험 유흥 시설을 제외한 다른 곳에는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PCR 검사해서 음성 확인서라고 하는 백신 패스가 자유롭게 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이원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역 당국에서 나온 거를 보면 백신 패스, 그러니까 백신 접종한 그 패스나 아니면은 PCR 검사와 같은 음성 확인서, 그러니까 그것도 패스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교수님의 기준. 유흥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 간의 기준. 명확한데요. 이거는 있었습니다. 유흥시설과 같은 데는 우선은 거기 안에서 있는 시간도 오래 있고요. 두 번째는 비말을 많이 내요. 그 다음에 실내라고 하는 산밀 조건이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조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식당으로 와보면은 식당도 다소 그런 조건이 유지가 되고 마스크를 벗을 수는 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면서 식당이라든지 카페는 계속적으로 어떤 궤도가 일어날 거냐 하면은 실내 환기, 그 다음에는 일종의 밀집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계속 궤도가 될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영업의 업장의 속성 자체가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유흥시설 같은데 지금 당장은 음성 확인서가 있어서 그것을 백신 패스로 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못 느끼지만은 아주 적은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는데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은 그렇게 고위험 시설에서는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식당이나 카페와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백신 패스, 즉 접종이라고 하는 패스하고 음성 확인서라고 하는 백신 패스를 막 섞어가지고 고위험 시설에도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하고 또 실내에서도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어느 정도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니까 이것은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약간 알겠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설대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지금 이제 11월 1일부터 백신 패스가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흥시설 출입할 때 백신 패스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그러니까 헬스클럽 같은 곳 들어갈 때 백신 패스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노래 연습장, 그리고 목욕장. 이제 그리고 경마, 경륜, 카지노 같은 거, 그리고 대규모 행사, 그리고 뭐 입원 환자를 면회하거나 혹은 요양병원 같은 걸 면회할 때 이제 백신 패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열거를 해드렸습니다만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업종의 성격이 좀 너무나 다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위험 시설이고 예를 들어서 뭐 목욕탕이라던가 뭐 그 헬스클럽 같은 곳에서는 집단 감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유흥시설과 비교하면은 그 위험의 강도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영업시간 제한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백신 패스의 경중을 좀 가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설대호 교수님의 얘기신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 패스가 크게 세 가지 종류예요. 한 가지는 말 그대로 백신 패스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지급되는 백신 패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뭐 그게 사정이 됐든 오기가 되었든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내가 근데 백신 패스가 필요한 곳을 가고 싶은 거예요. 유흥업소 가서 클럽 가서만 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은 접종하지 않았는데 클럽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음성 확인서가 PCR 검사를 해서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PCR 검사의 음성 확인서를 한 48시간 정도 인정하려고 지금 정부는 지금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음성 확인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시점, 음성 검사를 한 시점에서는 내가 음성이긴 하지만은 이미 음성 확인을 24시간, 한 12시간 지나서 받을 때는 내가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접촉을 해가지고 내가 감염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완료 패스와 비교했을 때 음성 확인서는 그 자체로 불안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또 이제 문제인데 알레르기가 있거나 아니면 첫 번째 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두 번째 접종을 못 하시는 분들이나 백신 접종 완료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못 하셨거나 혹은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백신 패스를 가지고 고위험 시설에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돼 가지고 중증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사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설대호 교수님께서는 백신 패스가 필요한 곳의 위험도에 따라서 온전한 백신 접종 완료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과 그리고 PCR 음성 확인서나 혹은 이 알레르기 같은 병력이 있어가지고 백신을 맞지 못한다라는 확인서나 혹은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좀 구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저도 충분히 예.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약하자면 업종의 성격, 그러니까 유흥시설이라든지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카지노처럼 다른 업종과 성격이 완벽하게 다른 곳이 있다라고 하면 PCR 음성 확인서라든지 병력을 제출하는 그런 형태의 패스는 받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네, 지금 예. 통합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예. 국가에서는 왜 병력이 있다라는 걸 증명서를 보여주면 그걸 백신 패스 안에다가 통합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PCR 음성 확인서도 48시간 동안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통합을 하려고 해요. 자, 그렇게 통합을 하면은 이제 그걸 또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간 행정 수요가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될 것이긴 한데 위험도만 따져보면 방역의 관점에서만 따져보면 분명히 좀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진짜 백신 맞은 사람만 입장을 하게 되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업장을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다른 업종과 왜 형평성을 어긋나게 하느냐, 아니면 나는 가고 싶은데 왜 나의 행복 추구권을 방해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같이 불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뭐 그렇게 이의 제기할 수 있죠. 제가 오늘 예.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자영업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단골 고객을 못 받게 되어가지고 다 뭐 놓치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방송에서 되게 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확진자가 대거 나온다거나 이러면은 영업에 당장 이제 지장을 받겠죠. 그분 영업 자체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확진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은 국민 정서가 나빠지게 돼요. 국민 정서가 나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업종이 두드려 맞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 유흥업소가 왜 고위험 시설이 되었을까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고위험 시설이 된 겁니다, 이게. 교회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도 예배가 상당히 이제 제한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임에 상당한 제한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결국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된다. 피해가 크다. 그러면은 자기네 업소도 타격을 입지만은 잘 지킨 동종업계도 이제 타격을 받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상황이 계속 누적되고 쌓이게 되면은 방역 상황이 나빠지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도 옛날로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각 개별 업주분들이 가능하면은 방역 당국이 정한 지침을 준수하려고 하셔야지. 여기에서 돌출 행동을 하신다거나 또는 뭔가 뭐 오기로 우기신다거나 이런 걸 하시면은 본인 영업장도 물론이지만은 그 업종 전체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다시 네, 드립니다. 그 설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골 손님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가지고 못 받는 분이 있다면은 백신 접종하라고 권해드려야죠. 벌써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 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싶고 우리 가게에 와서 놀고 싶으시면은 백신 접종 꼭 하시면 됩니다라고 오히려 권해드려야 되는 게 업주의 입장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는 좀 백신 패스를 좀 심플하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업장에서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이 백신 미접종자인데 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왔거나 아니면은 백신 접종 안 하시는 분인데 병력이 있다고 백신을 안 맞으신 분이 클럽에 놀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바이러스를 전파해가지고 그 업장이 순식간에 확진자들이 나온 업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며칠씩
영업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그런 업종에서 빈번하게 되면은 그 업종 자체가 예. 위험도가 높아져가지고 영업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도 앞으로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업주들 입장에서는 정부에게 좀 더 심플한 백신 패스를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더 촘촘한 PCR 확인서, 그러니까 하루짜리 PCR 확인서 같은 걸 저는 이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PCR 확인서는 검사를 받은 직후에는 그 안전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클럽을 가고 싶다면은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 중에서 그냥 클럽 가기 전날 검사를 해서 집안에 가만히 있다가 검사 결과 음성을 받으면 그냥 클럽 딱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효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벌써 오마이뉴스에서도 어제 나온 기사인데 11월만 기다렸는데 백신 패스 형평성에 어긋나라고 하면서 지금 나온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기사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시간 그리고 백신 패스 살펴봤고 세 번째로는 모임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이제 접종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 카페에는 규모 제한이 생기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예. 이걸 이제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제 10명까지 모이는 건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가능한데, 설대우 교수님이나 저는 식당, 카페도 사실은 백신 패스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특히 저는 좀 더 강하게 식당 패스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고 취식을 하고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당, 카페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을 자유롭게 하게 되면 그곳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나서 유행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카페를 출입할 때도 백신 패스가 필요하고, 백신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식당, 카페에서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방역 당국이 이건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가 어떻게 됐냐 하면, 식당, 카페 모임을 일단 10명으로 제한을 했고요. 10명으로 제한을 했고, 그 10명 중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6+4 원칙을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4명 너무나 많습니다. 미접종자를 4명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네, 왜냐하면 보통 식당이나 카페에서 대형 회식이 아닌 한에야 4명 정도가 모이잖아요. 근데 지금 원칙대로 하면 이 4명이 다 백신 미접종자여도 상관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9+1이나 혹은 8+2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9명에 백신 접종자가 9명에 백신 미접종자가 1명. 그러면 사실은 문제될 게 없어요. 백신 접종자 1명에 백신 미접종자가 1명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백신 접종자들한테 바이러스 전파될 가능성도 낮고, 이분이 혹시 감염자였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자들한테 영향을 줄 가능성은 굉장히 미미하니까.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굳이 1명 더 하자 그러면은 이제 8+2 정도까지, 그러니까 2명까지 모일 수 있게는 하자. 그런데 3명 이상이 되면 이거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강 기자님의 9+1 또는 8+2를 저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9+1이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백신 접종률을 볼 때는 8+2도 저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공평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성인이 거의 백신 접종의 80%가 다소 넘지 않겠습니까? 넘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 국민 대비 이제 한 8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소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9+1은 좀 타이트하고 8+2는 그냥 아무나 가는 사람이 10명을 잡으면은 8명은 백신 접종한 사람이고 2명은 백신 접종 안 한 사람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공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타이트하게는 9+1, 조금 공정하게 한다 그러면은 8+2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지. 방역 당국이 6+2를 한다. 이거는 억지로 6+4를 한다. 이거는 억지로 백신 접종 안 한 사람들 모여라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놀잖아요. 백신 안 맞은 분들은 그러니까 백신 안 맞은 어르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카페 가서 수다 떨고 식당 가서 회식 가지실 거라고요. 그럼 그런 분들 사이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되면서 4명까지 모일 수 있으니까. 4명 중에서 4명이 모이는데 4명 중에서 2명, 3명은 백신 접종자가 1명만 백신 미접종자면
되면 사실은 거기서 무슨 사달이 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니까요. 그런데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끼리 카페 가서 수다 떨고 식당 가서 놀고 뭐 음성 확인서 가지고 노래 연습장 가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페, 식당처럼 지난 2년간의 유행 기간 동안에 바이러스 전파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확인된 곳이었기 때문에 9+1이나 8+2 정도로 좀 제한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스크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마스크는 제일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마스크에 대한 부분은 뭐 따로 지침이 나온 게 없네요. 네, 사실 저는 좀 마스크는 좀 뜻밖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마스크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인 예. 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끝까지 마스크는 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났다라는 확신이 될 때까지는 실내 마스크 정책은 유지를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들어있는 마스크 정책이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너무 타이트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외 마스크 규정은 지금 좀 풀어도 괜찮거든요. 사실 지금도 2m 이상의 거리 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벗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시민들 아무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오히려 더 잘 쓰고 예. 실내 들어오면 답답해가지고 마스크를 네. 벗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실외에서는 좀 마스크를 좀 벗게 해주고 실내에서는 오히려 마스크를 좀 엄격하게 더 쓰고 환기 같은 조치를 좀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내 마스크도 당분간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마스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 자체는 좋습니다만은 약간 저는 현실화할 필요가 실내 있다. 같은 경우는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포르투갈인데요. 예. 포르투갈이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우리식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갔고 예. 상당히 백신 접종률이 높은 상태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나라가 포르투갈이거든요. 세계 1위 백신 접종 완료율입니다. 86.8%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마스크도 실내에서 우리만큼이나 제가 타이트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어떠느냐 하면은 방역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방역 상황이 좋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백신 접종률이 아주 낮을 때 상황이 굉장히 참혹했거든요. 엄청나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백신 접종 철저히 하고 마스크 철저히 껴야 된다. 이걸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포르투갈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우리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면서도 실내에서만큼은 계속 타이트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당국도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포르투갈처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끝까지는 가지고 가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끝까지 가긴 하겠습니다만은 뒷단으로 가야 아마 미세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